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2강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캐레이입니다. 캐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선 단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캐레이가 한국말의 결애입니다. 결애. 물론 한자 표기로 해서 발음이 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의 고려 또는 가야를 뜻하는 가라랑 다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쓰게 되는 참고 문헌들은 일단 일본 책 하타시와 신라 왕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타시가 제가 연구한 바로는 김씨들하고 매우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족보, 제가 지금 120개 민족의 족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그 중에 캐레이와 그 다음에 틀레오라는 부족입니다. 틀레오와 캐레이는 또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족보에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아서 카에스트라라는 그 헝가리계 유태인이 쓴 이스라엘 제13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옛날에 출판된 책인데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란 만주를 중심으로 역사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약사학과 분들도 고려 또는 구려라고 이야기할 때도 중국 동부랑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지방 쪽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되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로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 캐레이 족보책에도 나옵니다. 원래 캐레이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파미르 고원이었는데, 그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동서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래요. 물론 실크로드가 그때 고속도로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동서로 퍼져나갔나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지금 동쪽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우리 영역 주변까지를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보고 있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 살다 보니까 파미르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까지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국가의 문헌을 동시에 비교하면은 이 사람들이 동쪽 끝으로는 일본, 그 다음 서쪽 끝으로는 저쪽 영국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달민족이란 단어가 원래 무엇이었는가 그 의미를 일단은 알아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동했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요거부터 고찰을 했습니다. 단군신화 보면 우리 한웅하고 웅녀 나오죠? 사실 단군신화 이게 자세히 보면요, 그거 단군신화라기보다는 환웅신화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러 해서 단군이 태어났다지 단군이 무엇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웅녀와 한웅이 무슨 일을 했다는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고대 한자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 같이 한음절로 된 음독 체계가 아닌 훈독과 음독이 병행해 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지금 한자 쓰는 방식을 예로 들면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토르크계 민족, 몽골계 민족도 음독과 훈독을 동시에 병행해 썼었어요. 그리고 옛날 이름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웅이란 이름은요, 이게 훈독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원래 발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자를 그 당시에 쓸 때도 표준화가 안 돼서 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초창기는. 그때 달랐어요. 자기네 부족대로. 그러다 오늘날은 현재 규격화된 기준이 나왔는데, 제가 한웅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거 일본 문화 할 때 야요이 문화 비조라 써 있잖아요. 이거 원래 뭐라고 읽었을 거예요? 설마 이걸 비조라 읽었을 리 절대 없겠죠. 이거 뭡니까? 그냥 훈독으로 읽으면 새나라예요. 새나라. 새로운 국가가 건설됐으니까 비조 아닙니까? 새나라입니다. 새나라. 일본의 수도가 나라였죠. 그러니까 즉 도레인들이 일본 열도로 와서 새로운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새나라고, 도시도 수도 이름도 나라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이 한국말의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는 원래 몽골어의 태양을 상징하는
그 나르에서 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말에 날 있죠, 날일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태양을 나르라 그럽니다. 우린 날이라 부르고. 이건 왜 제가 태양과 국가를 일치해서 보냐면 고대에는 국가를 태양의 나라라고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 자기 뭐 태양의 제국이라 그러고 마야도 뭐 태양의 왕국 그러죠. 그래서 나라란 개념 자체가 태양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그래서 한국말의 이 나라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한자 읽기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독보다는 훈독의 방식이 더 많았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웅이라는 건요, 운항으로 바꿔서 쓰게 되면 옹칸이 됩니다. 이 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왕을 뜻하는 직책입니다. 징기스칸, 쿠빌라이칸, 몽케칸, 바투한. 한이라고 붙으면 그게 바로 왕입니다. 지배자. 그러면 앞에 이제 웅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웅이 뭐냐면요, 영웅자입니다. 영웅자. 이거 투르코르 뭡니까? 바트르예요. 바트르. 그러니까 바트르한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바트르한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던 지배자는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웅만 그랬다 고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그 이름들을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동명이인은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게세르, 우리가 얘기하는 거서한이라는 사람들도 그 유라시아 대륙에 보면 한 10명, 20명씩 나와요. 막 그거를 동인이라 보면 안 되죠. 동명이인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냐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한웅의 자손 아닙니까? 시작을 본다면 한웅의 원래 이름이 바트르한이었다면 배달결의 원래 뜻은 뭡니까? 바트르케레 아닙니까? 바트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의 자손입니다. 제 카작 친구 중에도 바트르라는 이름 가진 애들 많아요. 물론 걔는 왕은 아니죠. 하지만 이름이 바트르입니다. 걔가 왕이 된다면 바트르한이 되죠. 한자로 쓰면 웅한, 한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민족, 즉 배달결해라는 말은 한웅이 웅이어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았던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니까 바트르케레이죠. 바트르의 까마귀들, 결해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징기스칸이 초원에서 그 살인을 당할까봐 이것저것 숨어 다닐 때 징기스칸을 도와줬던 그 장인이죠. 옴칸. 한웅이죠. 바트르한.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해라는 말은 몽골어 케레에서 왔는데 의미는 까마귀입니다. 자, 이제 나오죠. 이 카작 사람들이 케레이라 부르는 것들은 결해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 케레이를 한자로 긍열이라 써서 그 컬리에라 부릅니다. 컬리에 라고 부르고, 12세기 중국 몽골 비사에 보면은 이 케레이족을 커리에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몽골 비칙이라고 해서 그 12세기 파스파 문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는 컬리에라는 이 한자 문자는 12세기 몽골이 케레이족들을 불렀던 커리에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케레이는 몽골에서는 케레이드라고 불립니다. 드가 붙은 거는 우리 한국말의 복성입니다. 사람들, 뭐 동물들 할 때 들이에요. 그 들이 몽골어에서는 드입니다. 드. 비슷하죠, 우리랑. 그래서 케레이드. 그 다음에 카자흐에서는 케레이트. 트도 드예요. 우리 사람들 할 때처럼. 그리고 카라이트. 카라이트는 타타르어로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도 카라이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를 상징하는 카라. 일본에도 카라가 들어갔죠? 카라에 트가 빠진 이유는 우리 한국말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카라족이라 그러지. 예. 하지만 한자를 안 쓸 때는 이트, 야트 또는 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쭉 보면은 이거는 그 언어가 어떻게 생겼나 순서는 제가 고려하지 않고 연결한 겁니다. 따라서 케레이가 원래 어원이라는 규정은 제가 못해요. 그냥 편의상자 이렇게 갈라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카작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케레이라는 민족, 파미르로부터 내려와서 동서로 퍼져나갈 때는 이 케레이라는 부족들의 명칭은 케레이, 걸리에, 결에, 케레이드, 케레이트, 카라이트, 카라,
뭐 고려, 구린, 구일인, 계림, 길림 등등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 언학적인 그 다음에 그 민족의 풍습, 신화, 전설 등을 통틀어서 관련된 지명을 찾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지명들이 딱딱딱 분포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카자흐 사람들이 얘기했던 파미르로부터 동서로 퍼져나갈 때는 케레이의 족보 기록과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죠. 맞는 거죠. 요거는 카자흐스탄 족보책에서 나오는 자기네 민족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대한 지도입니다. 저번 첫 1강 때도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입에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 지도의 모양과 한나고의 모양 비슷하죠? 중요한 거는 영토가 어떻게 됐냐는 세세한 부분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흐름, 역사인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인식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한국까지는 여기 만주 쪽을 색칠하는 이유는 현재 이쪽에 한족들이 많이 사니까 카자흐인들이 빼버렸어요. 하지만 원래 그쪽 한족이랑 관계없는 땅이죠. 즉 결론은 뭡니까?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서로 굉장히 넓은 국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물론 남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주장하는 거. 자 보십시오. 위구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다음 여기는 헝가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패턴이 나타나죠? 영토가 어떻게 됐다 이런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유라시아에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케레이에서 이야기하는데, 케레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까마귀입니다. 요거는 북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부족의 상징으로서 썼던 심볼들입니다. 보통 투르크 탐가 문자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형으로 생긴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 케레이 족보, 여기도 케레이, 요거 피 아닙니다. 키릴 앞에서 이거 R이에요. 그래서 케레이라고 읽었는데 보이시죠? 태양과 새 합치면 뭡니까? 삼조고죠. 어쨌든 간에 십자가가 보이죠? 요 십자가 마크는 케레이족들이 썼습니다. 왜 썼느냐? 원래 유목민족들은 밥이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들이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할 때 여러 부족이 초원에서 같이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 가축과 상대방 가축, 여러 부족들의 가축이 초원에서 풀을 뜯으면서 섞여버리죠. 그러면 어떤 양이 내 것이고 어떤 양이 상대방까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서로 자신의 재산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엉덩이에다가 인주를 지졌습니다. 지졌는데 그때 이제 케레이들이 썼던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썼느냐? 케레이라는 말은 까마귀입니다. 현재 몽골어로는 헤레라 그러고 중세 몽골어로는 케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케레가 오늘날 결레라는 단어로 이제 고착화된 건데, 왜 까마귀를 그러면 우리 케레이, 즉 결레족에 썼느냐? 우리가 원래 고대로부터 그 제사를 담당하고 종교를 담당했던 신관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즉 제사장, 뭐 무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어떤 상징물들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번개라던가 그 다음에 불, 그리고 새가 있습니다. 왜냐? 새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새를 부족의 상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삼조고죠. 다리가 3개 달렸다고 해서. 중요한 건 다리가 3개 달린 게 아닙니다.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심볼적 의미를 봐야 돼요. 태양, 새, 숫자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다리가 3개 없다고 해서 삼조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켈트족의 십자가죠. 이거죠. 십자가 이코로 까마귀입니다. 이것도 삼조고예요. 이 심볼리즘이 보이십니까? 다리가 3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태양 속에 새를 그냥 새로 그냥 그대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심볼로 해서 십자가를 그릴 거냐, 그 차이예요. 켈트족도 같은 마크를 씁니다. 자, 이거는 청나라 만주족들이 세웠던 북경에 있는 천당공원이죠.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죠.
왜 이렇습니까? 제사를 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 까마귀죠. 즉 제사장과 까마귀는 일치화되어 있죠. 까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천문학적 의미를 붙여서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에 맞춰서 또 하죠. 그래서 제사와 까마귀와 케레이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가 단군신화나 한웅신화에서 나오는 소위 이 땅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십자가, 까마귀를 십자가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시 각각의 변에 의미를 붙여서 철학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탱그리 사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군 사상인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늘로부터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오즈라고 합니다. 이건 터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터키 역사학 교수가 얘기한 건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어떤 영혼, 어떤 신성한 존재가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반인반신이죠. 이 지도자가 어떤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펼치는 것을 오그라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우슈라고 합니다. 이거 예수신학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주몽, 누르하치, 야유라보기, 그 다음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타 등등 하다못해 석가모니까지 모두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있지요. 있지만 건국자를 신성화하고 미화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굉장히 줄여버리고 어머니와 아들이란 관계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AD 1년서부터 AD 2160년의 이 시대가 물고기 자리 시대거든요.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는 탱그리, 즉 반인반신의 인간 지도자는 물고기 태양을 상징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고기 자리란 소리는 뭐냐? 내가 지구라면은 내 앞에 태양이 있고 그 뒤에 물고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을 봤을 때 태양빛 때문에 물고기 자리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 자리에 진입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물고기 자리에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갑니다. 그 자리에 무슨 별자리가 있냐? 처녀 자리가 있습니다. 처녀 자리 음의 기운을 받아 물고기 태양이라는 양의 기운이 태어납니다. 즉 처녀 수태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모든 건국자들,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탱그리 신화의 바탕을 둔 사상이에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번 역사책을 뒤집어서 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볼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탱그리는 어디에 산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느냐? 무지개 너머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여기 보시면 내가 동영상도 하나 있는데 요거 오즈의 마법사에도 보면 어이구 오즈라는 단어가 나오네. 오즈의 마법사. 오즈는 하늘로부터 탱그리가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의미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단어가 살짝 섞여 있죠. 이게 우연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전 세계의 신화를 보면은 모든 신은 무지개 너머에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 너머에 어떤 이상적인 나라. 바이킹, 아스가르드는 우주에 하늘의 나무가 있는데 이드가르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연결되는 무지개를 타고 가면 거기에 신의 도시 아스가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요거 유대교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유대교에서의 사다리는 샤머니즘에서의 무지개 또는 은하수입니다. 그거를 사다리라고 묘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신에게 도달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티벳에 있는 게세르한의 전설, 무지개를 타고 천국 탱그리 나라로 가는 그림들이 그 티벳에 가면 벽화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 다시 요거는 슬라브의 신화, 무지개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그림들이 나오죠. 요거는 지금 현재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있는 무지개 위에 앉아있는
워싱턴, 그리고 고대의 신들, 무지개 너머의 신의 나라, 천국. 일관되게 나타나죠? 무지개 위에 앉아있는 예수. 다 같은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오즈 마법사 이미 얘기했죠? 통과하고, 요겁니다, 요거. 색동저고리.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단어를 부르는데, 첫 번째는 구리인훈입니다. 구리인이란 말은 한국말 하면 구려, 즉 고려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니은자를 붙입니다. 구려를 구린, 고려, 까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발음. 근데 가오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린훈 하면은 고려 사람. 그리고 또 뭐라 부르냐면 차간훈이라 그래요. 하얀 사람이란 건데, 왜 하얀 사람이냐? 우리 백이민족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백이민족이냐? 아까 우리 민족 명칭이 케레이, 즉 까마귀라고 했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후예라 했지 않습니까? 스키타의 전통에 의하면은 제사장 계급은 백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훈인 겁니다. 하얀 옷을 입는 제사장 계급이니까. 또 한 가지, 솔롱고스 훈이라고 요즘은 불러요. 솔롱고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 스가 붙으면 복수형, 아까 뭐 케레이트, 브리야트 해갖고 트가 붙으면 복수형이라고 했죠. 이 트의 고대 발음은 스였어요. 영어도 복수형 스가 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롱고, 무지개, 스 들이 붙으면 무지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롱고스 훈 하면은 무지개 민족 사람들 뭐 이런 소리인데, 한국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불렀느냐? 우리 무속인들이 입는 색동 저고리가 무지개를 상징합니다. 무지개 위에 떠있는 신, 곧 태양, 얼굴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복에서 보여주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무지개 너머에는 신의 나라가 있다 했죠. 계속 신. 무지개 위에는 어떤 이상양, 어떤 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상으로 보여주고 있죠. 즉, 신은 우주에도 있지만은 나에게도 있죠. 이게 인내천 사상 아닙니까? 복식으로 나타나죠. 내가 곧 신이자 인간입니다. 이렇게 무지개 위에 떠있는 태양 또는 부국성, 뭐 기타 등등으로 표현되는데, 즉 내가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 마크가 언제 그러면 유럽으로 들어가느냐? 그 성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에 보면 그 성인으로 추대돼서 이렇게 성당에 가면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 게오르기가 약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근처죠.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 요 근처에 살았던 킵차크족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속민으로 삼습니다. 그때 당시에 킵차크족이 갖고 있던 탱그리 사상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의 이름만 갓으로 바꿨어요. 카톨릭의 신으로.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구테타의 나라가 멸망할 테니까. 그래서 북방민족을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그 북방민족이 갖고 있던 모든 재래식을 다 인정해주고 이름만 갓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할로윈다이, 부활절,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기타 등등의 모든 풍습들이 이래서 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문화로서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탱그리 사상입니다. 나중에 곧 샤머니즘을 할 수 있는 그 하는 강의 때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케레이 민족의 부족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유럽에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러시아로 써 있는 건데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해석했어요. 조지가 최초로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 성 게오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고, 그 예수나 성상을 만들 때 원래 그 세계사를 보면 성상 숭배 논란으로 동로마 제국의 정교와 서로마 제국의 카톨릭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성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이거 우상 숭배다. 아,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교리 전쟁을 하다가 동서교회로 분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게 바로 성 게오르기가 갖고 온 탱그리 사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쪽 동로마 교회 쪽에서는 성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탱그리 사상에 기초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조지는 탱그리 사상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다만 신의 이름만 바꿔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러시아나 바티칸이나 기타 등등 유럽 여행 가서 한번 성당에 예수나 그 신들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이거 불상들이 하고 있는 손동작이에요.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킵차크족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샤머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화가 오늘날 뭐 러시아 정교가 됐던 로마 카톨릭이 됐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미술 작품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무랏 아즈라는 러시아 역사학자가 쓴 겁니다. 굉장히 러시아에서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물론 이 사람은 카자겐입니다. 키막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랑도 교류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케레이 족보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케레이들이 뭐 아까 최초 발원지는 파미르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걔네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은 파미르였지만 점차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졌다 그래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케레이는 동쪽으로 왔습니다. 왜 동쪽으로 왔느냐? 샤머니즘에는 삼신 사상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신이에요. 이것이 원래 샤머니즘에도 삼신 사상으로 존재하는데 뭐 우리가 삼신 할머니 얘기하는데 그거를 천문학적으로 정확히 찝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달과 태양과 북극성의 세 신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신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이나 아랍인, 그 다음에 터키 같은 투르크계 민족, 몽골 민족, 한국 민족들은 바로 이 삼신을 숭배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 즉 케레이들은요 북극성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문을 바라보면요 모든 별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북극성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극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북극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에 오게 된 겁니다. 전쟁에 밀려온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세기에 상당수의 케레이들이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924년에 요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 984년은요. 그때는 만주에 발해가 존재했습니다. 케레이 땅에 발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케레이가 만주에 살았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두 개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해라 부르고 걔네들은 케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민족이 있었는데 더 희한한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나라의 침략과 자신들 케레이들의 독립운동의 항쟁 연도가 보시면은 1년에서 2년 오차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924년 거란 침입, 발해는 925년에 멸망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케레이 역사책에는 924년에 거란족, 즉 요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같은 연도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뭐 정한국도 만들고 후발해도 만들고 흥효국도 만들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케레이들도 만주 땅에서 요나라를 상대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그 연도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역사책과 다른 그 장소에 살고 있는 흩어진 민족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저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케레이의 정치는 누굽니까? 발해 유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면은 비교 의문학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결해라는 민족입니다. 카자흐인들이 얘기하는 케레이를 중국인들은 컬리에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케레이들을 컬리에라 불러요. 자, 근데 제가 이게 같다고 지금 일단 가정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맞는지 역추정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발해는 고려라 불렀죠, 스스로를. 자, 그러면 고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름표, 가설이죠, 가정이죠.
고려와 커리에와 케레이는 같다라고 저는 일단 가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같아지는가? 지금 시빌리에 사는 고려인들 있죠? 사할린 강제이주의 때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까리에츠라 부릅니다. 우리가 자꾸 까레이스키 하는데 까레이스키는 틀린 표현입니다. 까레이스키는 한국인의라는 형용사예요. 한국인 하면 까리에츠, 한국인 여자 하면 까레양까, 아 해서 모음이 붙으면 여성 명사와 모음이 없으면 남성 명사입니다. 까리에츠, 까리양까. 어가는 까리에, 케레이는 컬리에, 컬리에 까리에, 까리에 컬리에. 같죠? 고려와 까리에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세기 징기스칸의 몽골 비사를 보더라도 케레이는 한국인과 매우 혈연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리 역사에서는 1030년 흥여국 멸망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케레이 역사책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수도 없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결국 1090년에 포기하고 그냥 몽골로 갔답니다. 몽골 초원으로 이동. 1090년대 그때쯤에. 그래서 몽골 초원에 살다가 1200년도에 바로 태무진하고 만나죠. 그 당시 몽골 인구의 구성표를 보면은 몽골 인구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케레이입니다. 케레이가 약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나이만 부족도 30에서 40%, 그 외에 뭐 타타르, 말갈, 기타 등등 족들이 합쳐서 100%가 돼서 몽골이라는 부족 연맹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케레이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케레이들이 바이카로스 주변에 살 때 태무진이 친척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쫓겨옵니다. 그때 당시에 케레이의 옹칸이 태무진을 보고 아, 이 아이는 굉장히 크게 될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딸한테 줘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 옹칸이 몽골 부족 앞에 선언을 하죠. 지금부터 태무진은 나의 사위니까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태무진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키워서 몽골 제국을 세우는 기초를 다지죠. 바로 케레이들의 도움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옹칸이 죽은 다음에 옹칸의 아들 때에는 징기스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을 해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케레이족이 졌습니다. 그래서 공신부족에서 순식간에 역적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몽골 초원에서 살기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 돼서 징기스칸의 서방 원정 때에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호라즘 정복입니다. 징기스칸 전기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에 갔던 상당수의 부족이 바로 나이만과 케레이였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나이만과 케레이 부족이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역사 연구할 때 도와줬던 카자흐인들 나중에 족보 물어보면 다 케레이 그래요. 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케레이 카자흐인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카자흐 친구들도 다 케레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왔던 이 케레이들이 오늘날 카자흐스탄, 오르타주스, 그 다음에 울루주스 쪽에 있는 케레이 부족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이때였다라고 이 몽골 족보책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만주에서 왔다는 건 아닙니다. 최초는 파미르였어요. 넓게 퍼져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케레이들이 마치 유럽에 보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처럼 요 나라에서 만주에 있던 케레이들, 즉 발해로 추정되는 국가와 동족이었던 민족들로 보이는 이 케레이들이 무너지면서 왕창 카자흐스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12세기에. 그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알튼 오르다라 그래서 황금 왕조라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던 러시아를 350년간 통치했던 몽골 제국의 서방 국가입니다. 이 왕조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케레이예요. 그리고 징기스칸은 비록 케레이 부족과 전쟁을 하긴 했지만은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계속 징기스칸의 아들들, 딸들을 전부 다 케레이에게 시집장가를 보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천문현상하고 관계가 있는데, 왕을 상징하는 것은 북극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일, 월, 성신, 달과 태양, 북극성, 삼신이 있다 했죠. 천문으로 보면 3원 28수라고 해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세 개의 원이 존재해요.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게 성당에 뭐 동그란 원 세 개 있는 거, 불교의 세계는 원이 3점, 이런 식의 그 종교의 개념의 바탕이 되는데, 왕은 태미원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은 바로 종묘예요. 자미원은 창덕궁, 창덕궁에 해당합니다. 바로 왕후, 여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천시원이 바로 근정전이 있는 자리죠. 즉 귀족들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는 세 개의 중심원이 존재하는데, 이 중심원을 인간 세계에 재현시킬 때는 왕의 부족, 태미원, 왕비의 부족, 자미원, 그 다음 귀족 집단, 천시원이 세 개가 합쳐져야 우주의 천국을 지상에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세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냥 우리가 삼선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주를 완벽하게 지상에 재현하겠다는 그 정치적 이상이 바탕하에 3세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왕의 부족이니까 태미원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자손은 어떻게 탄생시켜야 될까요? 자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케레이, 왕비 부족들. 그래서 중국 역사책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당나라가 됐건 은나라 됐건 동이족과 결혼을 많이 했다. 왜냐? 동이족들이 바로 자미원, 북극성이 존재하는 자미원의 중심에 있는 부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왕권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케레이 부족들은 수천 년 동안 황후의 부족, 즉 외척 세력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약 80년 정도 앞에 카자리아라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있었어요. 여기, 요 지점. 징기스칸이 호라즘을 정복하기 약 80년 전에 요 카스피의 북쪽,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카자흐스탄 쪽 땅인데, 카자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는데 이 나라가 키예프 러시아한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케레이들이 왕창 쳐들어와갖고 이 지역을 정복해서 아까 얘기했던 황금제국을 건설을 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카자리아를 건국한 사람들은 케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카자르라는 말은 원래는 게제르에서 왔다. 한국말로 하면은 거서간입니다. 게세르한, 게제르. 게제르란다 해서 카자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이걸 카자리아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나라도 역시 세 개로 쪼개진 연방국이었다. 그리고 기만민족으로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탱그리 신앙을 지배계급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유대교와 카톨릭과 이슬람으로도 여러 종교를 포용적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